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25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안학리의 유민지입니다. 네, 분유회장 배나은입니다. 지방선거 기간, 언론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판단을 도울 정책 검증과 경마식 보도와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을 하지 않는 공정함, 군소정당 후보라도 충분히 다루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불공정 선거보도를 접하신 여러분의 제보는 가장 완벽한 선거보도를 만듭니다. 2018 전국 지방선거 미디어 감시연대 1661-0999. 대체 유무 특집 방송. 어린이날 잘 보내셨나요? 네. 어린이날 행복하셨는지 아니면 힘드셨는지. 유 부장님 벌써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린이날 아주 저도 아이들과 진하게 잘 보냈을 겁니다. 네. 네, 저 지금 조카들이 찾아온다고 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네. 다음 날 내일이 어버이날이라는 거죠. 아, 그렇죠, 맞아요. 네. 이게 중간에 낀 세대 같은 경우에 위아래로 그렇죠. 지출이 애들한테도 줄 게 있고 본인에게도 줄 게 있고 월급은 똑같은데 아래로 위로 많이 공감하실 분이 많이 계실 건데 네. 도대체 어린이는 언제까지가 어린이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지금 그초라고 동의를 구하시는데 너무 절박해 지금. 무조건 동의합니다. 네. 도대체 어린이는 어디까지 어린이냐? 그렇죠. 나는 챙겨야 될 조카는 어디까지냐? 뭐 이런 생각도 들죠. 네. 네. 아무튼 그러나 어린이나 어버이나 우리가 모두 다 행복하게 하는 존재다. 뭐 이런 식의 설명. 혹시 가족분들이 방송 들으시나요? 그럴까봐. 혹시 2살짜리 애가 들을까봐 걱정해서.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조금 미리 며칠 전에 하는 녹음 방송이라서요. 미디어 스크랩은 건너뛰도록 하겠고요. 바로 나쁜 보도 스크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후! 네. 이럴 주제인가? 오늘 나쁜 보도 스크랩 주제는요.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보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 이거 내용 진짜 많이 나왔었는데. 네. 주한미군 철수. 이게 제가 주기별로 사실 보고서 쓰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한번 보고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거 처음 만들어낸 그 주역이 조선일보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앞을 캐는 그런 보고서 쓰고 했는데 이게 이거를, 그러니까 문정인 그 특보를 끌어내서 뭔가 다시 이렇게 끌어내서 공세로 쓰고 하는 게 너무 주기적으로 나와서 이게 너무, 이게 보면 저도 모르게 기계처럼 쓰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요번에도 어쨌든 한 번 더 나왔는데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1일 세계일보가 단독 보도를 냅니다. 문정인 평화협정 후 주한미군 주둔 정당화 어렵다. 이게 큰 따옴표 보도예요. 근데 이제 워싱턴 특파원이 쓴 보도인데요. 이 보도 안에서 세계일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특보가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이스 기고 칼럼에서 평화협정이 채택된 뒤에는 한국에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면 한국 보수 진영이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고 문 대통령이 정치적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고문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좀 부각해서 썼습니다. 자, 이 보도가 처음 나간 다음에요. 관련 보도들이 어떻게 쏟아졌느냐 하면 다 주한미군 나가라고 했다고? 나가도 된다고 했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곡해하면서 그 부분만 크게 부풀려서 쓰는 어떤 보도들이 계속 쏟아집니다. 네. 굉장히 많았는데. 네.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어요. 근데 그런 보도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논란이 그리고 계속 지속이 되니까 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문제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아예 이제 논란 진화에 나선 거죠. 그러니까 선을 그은 겁니다. 그리고 이를 전한 김의겸 대변인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요. 조금 전 문정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이 이런 말을 전달한 뒤에 대통령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거 논란될 내용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자꾸 논란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어떤 신호인 거죠. 자,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자유한국당 같은 어떤 보수 야당은요 지금 궁지에 몰려 있죠. 남북
하위 무드 조성이 돼 있어서 너무 궁지에 몰려 있어. 선거에도 타격을 받을 것 같고 막 정체성도 혼란이 와. 이런 상황이니까 요걸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러니까 이거를 주한미군 철수 아니야. 우리 그런 거 아예 논의도 안 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문특보 파면해 라고 하면서 공세를 계속 끌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그 장제원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는 논평을 써서 주한미군 철수가 청와대 입장 아니라면 특보 즉각 파면해. 그간 문특보 논란 때마다 맨날 개인적 의견이라고 치고 빠졌는데 실제 그 개인적 의견들이 대부분 적중했잖아. 막 이러면서 공세를 하는 거죠. 적중했어요? 근데 이게 적중했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게 이분 학자고 전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망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 지향성 같은 것들이 맞아 떨어지면 일부는 그 방향으로 실제 실현이 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다른 건데 그러게. 이거를 마치 이분이 뒤에서 흑막처럼 조종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근데 예상이 적중하면은 유능한 거 아닌가? 그렇죠. 맨날 이렇게 틀리는 그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맞춰본 적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라요.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요. 문특보, 그러니까 문정인 특보는 문 대통령의 특보인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서도 주장하지 않은 미군 철수를 대통령 특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러면서 해임해라라고 또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시기에 이렇게 방송을 들을 시점쯤 되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정치권 이런 공세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한미군 철수 등에 대한 논의 또 감축 등에 대한 논의는요. 미국 측에서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문정인 특보 실제 칼럼 내용 등을 감안해 보면요. 그 안에서 문정인 특보가 주한미군 내쫓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논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어쨌든 논의가 될 수 있는 지점들인 거고 그럴 경우에 보수층에서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고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 있고 뭐 그런 설명들을 쭉 맥락상 한 것인데 근데 이 칼럼 자체가 이 4.27 판문점 선언이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쭉 보면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판문점 선언을 쭉 보면 이거 이제 핵심이 뭐지?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잖아요. 뭐, 그 동해선 연결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개성의 공동사무소는 도대체 뭐고, 이런 거 우리가 설명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기고글이죠. 네. 그래서 이거 판문점 선언이 이랬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정세는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군축에 대한 논의가 되면, 주한미군에 대한 논의도 나올 수 있다. 그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안에서는 이런 것이 한국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같은 것이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핫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뭐 보수 측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쭉 설명을 해놓은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다 잡은 것들,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맨 처음 잡은 게 주한미군 철수 지금 그 얘기부터 시작해. 테이블에 올렸다. 얘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다 한 거죠. 그래서 중앙일보는 망언이라고 표현했어요. 주한미군 철수 망언, 문정인 망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얼마나 답답하면 오마이뉴스가 아예 기고문 원문 분석이라는 기사를 내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레시한테 내놨어요. 네, 쭉 내놓고요. 아니, 읽어봐. 직접 읽어봐. 이게 그 내용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말한 거죠. 니네가 비판할 수 있어. 주한미군 철수 싫으면은. 예를 들면 지금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꺼냈을 때, 얘기를 꺼냈을 때 이런 공세가 나올 게 사실 그러니까 소모적인 공세가 시작될 수 있다는 어떤 빌미를 알 만한 사람이 이걸 얘기를 해서 실제 그렇게 나온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좀 시기상 그렇게 하지 않을 수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라는 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주한미군 철수를 뭐 어쨌느냐 하면서 공세를 하는 건 일단 다 그냥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원문을 쭉 읽어보고 나서 이제 자기가 오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오독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원문이 영어라서 힘들었나? 그럴 수 있어. 그냥 주한미군 딱 써 있는 거 보고 그냥 그것만 딱 영어 단어 보고 다른 건 좀 해석이 잘 안 돼서 어쨌든 세계일보 보도를 보고서 그렇게 시작이 된 거니까. 네. 세계일보가 그리고 그 부분을 굉장히 세게 부각을 해서 썼으니까 뭐. 네, 그렇게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오마이뉴스 위 보도에서 보면은요. 심지어 그 문특보는요. 평상시에 다른 뭐 칼럼이나 아니면 강연 같은 곳에서 어떤 의견을 표출을 하냐면 평화협정 이후에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좀 없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까지 의견을 상시적으로 밝혀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누명을 씌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평화유지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죠. 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신이 난 방송사들이 있겠죠. 네, 신이 난 방송사 뭐 이거 퀴즈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두 군데 있는데요. TV조선 채널A입니다. 정답! TV조선 채널A입니다. 네, 두 방송사가 그러니까 5월 1일 그리고 2일 이 이틀간 각각 5건씩의 관련 보도를 내렸습니다. 근데
TV조선 같은 경우는요. 이 1일, 2일 다 이게 톱보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흔들기, 진짜 흔들기의 전형. 내가 너무 좋은 이슈야. 이건 우리가 TV조선 픽? 딱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화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어떤 심정을 드러낸 것이죠, 사실. 자, 반면에 KBS, MBC 한 건씩만 내고요. SBS, JTBC 2건씩 내고요. MBN 같은 경우는 좀 비교적 많이 냅니다. 4건 정도 냅니다. 논조 차이가 좀 그리고 극명한 편인데요.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내내 문특보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했다는 걸 전제로 깔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아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꺼내?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라는 공세를 반복하고요. 여기에 뭘 더하느냐. 문재인 정부도 속으로는 같은 의견인지 몰라. 아니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얘기 따라갔으니까 결국에 문정인 특보 얘기 나중에 따라갔으니까 니네가 먼저 고민하기 전에 여기 한번 먼저 여기 서투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수순이야 이런 식의 주장을 막 하죠. 근데 제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속으로는 같은 의견일지 모른다고 왜 의심한다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썼느냐. 그 보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한미군 논란 문정인 특보의 경고. 즉 청와대에서 이 공식 입장을 밝힌 그 내용을 전달한 보도죠. 여기에서 앵커가 이렇게 얘기해요. 문 대통령 측의 그 어떤 입장 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한미군은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경고성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속마음이 어떤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주한미군 철수라는 말이 가져올 파장을 청와대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속마음이 어떨지를 몰라. 그러니까 겉으로 뭐라고 해도 안 믿겠다. 약간 좀 의심된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2일날 뉴스 클로징에서요. 신동욱 앵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통령 특보는 대통령을 위한 특보여야 하고 더 크게 보면 그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을 위한 특보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둘러싸고 번번이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 말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 대통령 특보가 이렇게 개인적 소신이라거나 학자적 양심이라는 말로 혼란의 책임을 피해가려는 태도는 대단히 무책임해 보입니다. 네, 뉴스나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청와대를, 그러니까 문특보를 해임해야 된다고 청와대를 압박하는 거죠.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채널A는요, TV조선만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날, 그러니까 해명이 나오기 전까지는 TV조선이랑 비슷해요. 의심합니다. 뉴스 분석이라는 그 보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예 문정인 특보의 그 발언을 왕특보의 예언이라고 얘기해요. 네, 오늘의 테마는요, 왕특보의 예언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보 이야기인데요. 네. 야, 진짜 왕특보는 진짜 왕특보의 재밌다.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건 뭐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탁을 받아서 그냥 그 사람 말을 원래 왕특보는 왕실장 이렇게 그러니까 네네. 정말 힘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죠. 지어주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뒤 그러니까 상황 이런 느낌으로 원래 왕특보 원래 뭐 그 누구야 박지원이 뭐 왕실장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런데 특보에도 왕이 있어. 그렇죠. 문정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부각하는 건데 그러면서 계속 문특보가 의미심장한 예언을 했습니다. 계속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특보의 발언이 오랜 시간 지나지 않은 실제 상황으로 현실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면서 구구절절 뭐 이렇게 설명까지 붙여요. 그래서 TV조선과 1일까지는 똑같은데 2일날 청와대에서 떠는 선을 딱 그으니까 채널A는 여기서는 약간 이제 멈춰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야당은 아직 공세를 하기는 해 하는데 어쨌든 선을 걷네 하면서 TV조선처럼 비아냥거리면서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말하지는 않는다. 자. 그 예언이 많이 맞았으면 진짜 유능하시네. 예언이 아니라고요. 지금 예언이라는 표현도 이상하다고. 자, MBN 같은 경우는요. MBN도 비슷한데 청와대가 문특보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역시 문특보의 발언은 예언처럼 들어맞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렇게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문정인 특보를 계속 유능함을 돋보이게 하는. 네, 반대로 팩트체크를 가장 열심히 한 곳 JTBC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어떤 공세를 하기 전에 확인해야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칼럼 내용이 정말 그거였냐인 것이죠. 근데 JTBC는 야권의 공세 나열하거나 어떤 주장의 예언으로 가장하거나 이러는 대신에 해당 칼럼에서 정말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펼쳤느냐 이거를 살펴봐요. 그러면서 사실 이런 맥락은 앞뒤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겠다라고 하면서 문특보가 직접적으로 철수 주장한 거 아니다. 이렇게 보도 안에서 아예 말을 해줍니다. 네.
KBS 같은 경우도요. 관련 보도에서 야권 반발을 이제 부각하는 대신에 칼럼 속 문특보 주장이 맥락상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여지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딱 명시해서 지적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맥락이 있다라는 걸 설명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JTBC, KBS가 그런 역할을 좀 했고요. SBS, MBC 같은 경우는 어쨌든 청와대가 논란 진화에 나섰다.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연결시킬 일이 아니라는 점, 이런 걸 부각하는 선에서 좀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헤럴드 경제에서 네. 온라인 기사 제목을 뽑으면서 이 문정인 관련된 제목을 뽑으면서 뭐라 했냐면 네. 대통령은 문재인, 안보실장은 문정인, 일가 친척끼리 이런. 문씨라고? 뭐예요 이게? 근데 너무 수준 미달인데? 근데 기사는 아니라는 거야. 친척 아니라고. 친척이 아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정인과 문재인이 친척이다라고 있는 루머가 생성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실제로 검색어를 쳐보시면 문재인, 문정인 이렇게 치면 연관 검색어로 친척이 뜹니다. 아 진짜? 네. 윤산, 윤희상도 친척이 뜰까요? 뭔 얘기하는 거야? 그거 있었죠? 네. 그렇게 얘기한 거. 근데 다정하시네요. 저 대답도 안 해줬는데. 김영석이 이윤상입니다. 원래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름이 사실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문정인, 문재인 굉장히 비슷한데 이거 가지고 막 일가 친척이 해먹는다. 뭐 이래서 루머다. 뭐 둘이 친척관계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다 루머죠. 근데 어쨌든 문정인 특보가 어떤 언론들의 타겟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발언들이 어쨌든 빌미를 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빌미를 준 건가? 나는 솔직히 좀 모르겠어요. 왜냐면 사이치 선언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럼 군축을 설명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양 군대 그럼 양측에 어떤 군사 무기가 있는가 하면 이제 그걸 하나씩 이제 없애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게 뭡니까? 주한미군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그래서 없애자 말자 이걸 떠나서 주한미군의 어떤 목적을 용도를 변경하든가 그렇죠. 왜냐면 지금은 주적을 같이 겨냥하고 정전이 되었으니까 전쟁 중이니까 아직 미군이 주둔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둔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 아니면 이 주둔을 한다면 어떤 목적으로 용도 변경이 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정전됐으니까 종전됐으니까 미국이 나가겠다 하면 어떻게 보수층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왜 그게 지금 문제야? 사실 분위기 자체가 주한미군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는 거를 약간 금기시하는 그 얘기는 하면은 마치 뭐 대단하게 안보에 해를 끼칠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그렇죠. 보수 진영에서.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게 이 보수 진영의 전가의 보도거든요. 아무 때나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하는 건 무조건 빨갱이야. 그럼 얘는 친북이야, 종북이야 이렇게 하는 거에 가장 핵심 기준잣대가 주한미군 철수거든요. 북한과 동일한 주장. 근데 요즘에 북한이 이 주장을 안 해.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를 안 해. 북한은 지금 이제 주한미군 철수에 사실 관심이 없어요. 지금. 관심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주한미군 철수가 이제 전가의 보도인데 전가의 보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요 사람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치는 거죠. 단어라도 나오면 아주 그냥. 그러니까. 언급했다 하면 그냥 치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이게 참 단골 소재고 계속 아마 뭐가 없을 때마다 이게 다른 공격 소재가 없을 때마다 또 끌어내고 할 소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주한미군 철수를 치잖아요. 그럼 네. 가장 가장 먼저 쳐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트럼프예요.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건 트럼프거든요. 네, 다음 나쁜 보도 이번엔 선거 갖고 왔습니다. 아, 그렇죠. 네, 지방선거 빠질 수 없죠. 네.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각 당마다 지금 공천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네. 어떤 데는 뭐 경선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뭐 단순공천 되기도 하고요. 이랬는데 특히 이제 중앙당이 뭐 경선 같은 경우에는 경선 관련돼서 뭐 경선 과정에서 고발 고소 막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지기도 하고요. 중앙당이 단수공천, 전략공천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당내 갈등이 엄청 심각해집니다. 원래 전략공천이 원래 그렇죠. 왜냐면은 내가 지역에서 몇십 년 동안 지역 당을 막 관리하고 199 다 했는데 어디서 그냥 뚝 누가 떨어지는 거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면 반발하죠. 그래서 안에서 사실 전략공천이 반발이 굉장히 많은 그 공천입니다. 그래서 공천 과정에서는 무조건 이 공천 잡음이라고 하는 뭐 공천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결국에 당내에서 갈등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갑자기 예비후보가 무소속으로 나가서 출마해버려서 표를 실제로 갉아먹든가 아니면 안에서 나는 당을 나가진 않는데 보이콧을 해. 계속 싸워.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사실 주요한 이슈이긴 합니다. 장애하고. 지금 어쨌든 각 당에서 갈등이 계속 불거졌어요. 근데 이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요. 홍준표 대표가 실제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이제 흥행 시기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공천을 빨리 마치겠다. 하면서 3월 31일 전후로 공천을 다 마쳤습니다. 전략공천 지역을 마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천 논란이 있었겠죠. 공천 갈등이 엄청 빚어졌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천이 마무리되는 시기여서 지금 공천 갈등이 또 엄청 빚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 지금 노원병입니다.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 노원병에 지금 국회의원 재선거거든요. 이 재선거를 두고 바른미래당에서 사실 공천 갈등이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인재영입위원장인데 거기 이제 이준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미묘하죠. 네. 본인이 이제 어쨌든 본인과 붙었던 네. 상대편이었는데 지금 자기네 당이 된 거예요. 어쨌든 이 통합 과정에서.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자기가 지금 자기가 사실 노현병에는 가장 많아요. 안철수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금 지역구를 내줘야 되는 판인 거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사실 그걸 거부하고 있어요. 김근식 후보를 예비 후보로 놓으면서 경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경선이 아니라 사실 여기 전략국전 하려고 했는데 뭐 이준석 오면 경선해야 된다. 막 이런 갈등 뭐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유진석을 후보로 믿는 건 유승민 개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바른미래당 이 통합 과정에서 가장 갈등이 첨예하게 공천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곳은 노원병이다. 자, 그러면 이제 언론들이 이걸 다룹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미 한국당이 먼저 끝났기 때문에 3월 3일부터 5월 3일까지 한 60일간입니다. 네. 60일간 이 기사에서 네. 키워드를 공천 반발, 네. 공천 갈등, 공천 고발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을 해서 나온, 그러니까 이건 기사에서 언급만 되면 네. 무조건 잡히는 겁니다. 네. 비교를 해봤더니 네. 유의미한 차이들이 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가장 적극적으로 공천 갈등을 다룬 공천 갈등 반발 이걸 다룬 곳은 어딜까요? 유부 쇼. 저는 조선일보 봅니다. 전 중앙일보. 정답은 조선일보였습니다. 역시 통찰력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는요 이 기간 동안에 공천 갈등 제가 아까 말씀드린 키워드를 가지고 기사 안에 언급한 곳이 기사가 14건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14건 중에 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갈등과 네. 자유한국당의 공천 갈등과 바른미래당의 공천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떤 것부터 낼까? 우선 바른미래당의 공천 갈등을 몇 건 달았을까요? 조선일보가 14건 중에? 한 건. 0건. 배나은 정답. 0건. 한 번도 다루지 않았어요. 바른미래당은 언급조차 되지. 왜 안철수 언급 안 돼. 유승민 싸우는 홍준표 좋아하기도 바빠요. 노관심. 자, 그러면 자유한국당 공천 갈등 몇 건 달았을까요? 저 한 건? 저는 2건. 3건 달았습니다. 3건 달았고 그럼 마지막에 더불어민주당 공천 갈등 11건을 달았던 거죠. 14건 중에서 78.7%를 다 이제 공천 갈등을 다룬 겁니다. 근데요, 이 공천 갈등을 다뤘다. 이게 사실은 기사에서 전면으로 막 공천 갈등이 뭐 한국당 심각하다 이렇게 다룬 게 아닙니다. 언급만 한 게. 그러니까 뭐는 거죠. 창원에서는 안상수 현 창원시장이 탈당했다. 뭐 이런 거겠죠. 자, 어쨌든 자유한국당은요 공천 관련해서 어떤 논란이 있었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미디어 탈곡기에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창원시장 관련돼서 조진래 지금 후보입니다. 전략공천 됐죠. 조진래 후보와 홍준표 대표와는 어떤 관계라고 했죠? 옛날부터 친구 짱구? 좀 더 구체적으로? 홍준표 밑에서 일한 사람. 너무 운명 공동체? 우선 실장? 중요한 거. 네. 중고교 맞아, 후배 맞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맞아. 이 학연.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측근 중에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왜냐? 경남도지사 할 때 부지사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대표 되자마자 당대표 되면 뭘 할 수 있냐? 여의도 연구소 있죠? 이 여의도 연구소의 소장, 원장과 부원장을 임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연구소 원장, 부원장. 그러니까 이게 브레인이거든요. 한국당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여기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원장을 누구 했냐? 자기가 대선 기간 때 수행을 맡았던 김대식 씨를 원장을 맡았습니다. 부원장 누구 시켰냐? 조진래 후보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시킨 지 얼마 안 돼. 자기 당대표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공천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김대식 원장 공천했습니다. 해운대 을 부산에 재선거 지역에 넣습니다. 이거 사당화 시키는데 너무. 그리고 조진래 부원장을 또 빼가지고 창원시장에 넣은 겁니다. 야, 이거는 진짜. 그러면 안에서 뭐라고 해? 야, 네 측근들 갖다가 여유조 연구소에다가 원장 부원장 시키더니 아니 선거 때 되니까 또 다 거기다가 꽂아? 야, 이거 진짜 사천이잖아. 개인적인 공천이 아니라 공당의 추천이 아니라 이건 너 개인적인 추천이잖아. 그렇죠. 그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사천 논란이 엄청 일었습니다. 당시 조선일보가요. 조선일보의 지면 전체에 사천이란 말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 이런 거 좋아하는데. 논란 이런 걸 한 번도. 사천이란 단어가 없어. 그리고 이 당시에 저희가 한 번 지적했지만 조선일보는 이 공천을 두고 뭐라고 했냐면 계속 경찰이 한국당 자유한국당이 공천하자마자 무조건 경찰 수사한다. 이건 독재 시대 때도 없었던 탄압이다.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다. 이 프레임으로 계속 갔죠. 그래서 그 무슨 사천 언급이 없습니다. 동아일보도요. 지면 전체를 털어서 사천 논란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습니다. 동아일보 사천 검색하면 지역 사천이 나와요. 홍준표의 사천이라는 건 없습니다. 중앙일보도 기사에서는 한 번도 사천 논란을 다루지 않았어요. 칼럼에서 한번 사천 논란, 그러니까 홍준표가 너무 좀 막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런 칼럼 주제를 다루면서 약간 이성적으로 선거 걱정. 네, 그 안에서 사천 얘기가 한 번 나온 적이 있고요. 한 번도 없어요. 그 사천이란 단어 조중동에서는 조중동이 냈던 지면 기사에서는 사천 논란 자체가 없었다. 그거를 근데 다른 매체에서 많이 다뤘나요? 그렇죠.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에서는 이 사천 논란 다뤘습니다. 근데 제가 카운팅한 거에서는요. 그냥 사천 논란만 다뤘다. 그러면 공천 갈등이라고 안 다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체적으로 후보가 공천에서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나갔어. 무소속으로 출마했어. 이런 것만 카운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고 이제 홍준표가 너무 막 간다. 사천 논란 있다 하는 기사는 더 많았습니다. 어쨌든 경향과 한겨레랑 한국일보는 왜냐면 그 당시에 이게 이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 이거에 대한 논란이 계속 빚어졌어요. 당내에서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다루지 않더라. 그리고 조선일보는 어땠냐? 당내 공천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워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사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일부 인사가 공천에 불복해 홍 대표를 공격하는 일도 있었다. 하나. 당내 일각에선 반발의 움직임도 있다. 둘. 창원시장 후보 공천을 놓고 일부 중진과 안상수 현 창원시장이 반발했다. 셋. 자, 제가 아까 자유한국당 관련된 반발을 딱 3건 다뤘다고 했죠. 네. 3건 언급했다고 했죠. 이거요? 제가 언급한 이겁니다. 자, 내용이 뭐냐? 일부의 반발인 거예요. 정말 일부의 반발. 그렇죠? 계속 기사에서 제가 언급한 내용을 보면 일부 인사가 공천에 불복, 당내 일각에선 반발 움직임, 그리고 일부 중진과 안상수 현 창원시장이 반발했다. 일부의 반발로 처리됐죠. 자, 그러면 조선일보가 민주당 갈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급했냐?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경남지사 공천을 놓고도 파열음이 나온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원 50여 명은 당 최고위에서 이 문제를 항의하기로 했다. 386 운동권 그룹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낙천된 인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고 당내 반발로 홍역을 앓고 있다. 자, 똑같이 반발이에요. 공천을 둘러서 반발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당원 50명이 최고위에서 문제 제기한 것, 이거는 일부의 반발이 아니라 굉장히 큰 반발이죠. 그죠? 강하게 반발. 들고 일어나. 이런 표현들로 표현이 다른 거, 쓰고 있는 표현이 다릅니다. 그래서 또 특징이 뭐냐? 이렇게 표현도 강하게 쓸 뿐만 아니라 민주당 반발에 대해서는요. 별거 아닌 반발도 반복해서 다뤄요. 여러분 혹시 그 경남도지사 출마를 김경수 의원이 하기 전에 이 출마에 대해서 반발했던 인사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몰라. 왜? 별로 이슈가 안 됐거든요. 그럼 여러분 안상수 현 창원시장이 반발해낸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안상수 시장은 막 반발하고 무섭고 난리 났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한 번 언급하고 끝나요. 그런데 이 지금 김경수 의원이 출마하기 전의 일이에요. 공민배라고 하는 예비 후보로 등록돼 있었어요. 이분에 대해서는 김경수 의원의 출마를 이야기하는 기사,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의 기사에서는 매번 언급합니다.
공민배 의원이 반발하고 있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공민배 이 이슈를 3번이나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광주시장 후보를 둘러싼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반복해서 다뤄요. 그러니까 계속 민주당 이슈에 대해서는 기사가 다음날 됐대. 혹은 뭐 일주일 뒤에가 됐던 어쨌든 계속 이슈. 당내 갈등에 대해서는 계속 이슈화 시켜준다는 얘기죠. 민주당은 정말 맨날 싸우는 당처럼 보이네요. 싸움도 많고 갈등도 많고 다 반발하고 그런데 막 난장판이야 지금. 난리는 난리. 기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한국당을 다룰 때는 일각 홍준표 의원 잘하고 있어.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아까도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정말 홍준표 대표의 편은 정말 조선일보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그래요? 듭니다. 왜냐면 계속 홍준표 대표의 이런 문제가 많은데도 별로 이렇게 크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다른 데는 뭐 홍준표 우리 예를 들어서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는 기사를 어떻게 내냐? 제목이 전 이 기사도 좀 제목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막말 독단 우리 진표가 달라질까요? 이런 제목을 뽑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직 달라지진 않았다. 너무 막말이랑 독단을 하니까 안에서 안팎으로 사당화 논란이나 이런 거 다루면서 이런 보도를 낸 적이 있어요. 한겨레 이 신문은. 제목 좋은데 난. 그런데 조선일보는 어떻게 다루냐? 위기의 홍준표 이렇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는구나. 논란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막 당사 때보다 인물난이 심하다 이렇게 처리를 하거든요. 완전히 그 홍준표 대표의 시각에서 딱 문제를 처리하네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어떤 막말이나 독단으로 얼룩졌다기보다 어떤 위기 지금 너무 힘들어. 인물난이 너무 기분을 심해서. 중요시하잖아요. 지금 TV조선도.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을 쓰고 있다. 조선일보에 이제 쭉 보면 하루하루 보면 잘 모르겠는데 전체를 모아봤더니 그런 특징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도 홍준표발 공천 갈등, 뭐 벌집 수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사천 논란이 있었으니까. 근데 조선일보는 위기 홍준표다 이렇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5월 1일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민주당 서울시가 공천을 마쳤거든요. 그러면서 중구에 이제 우리 종편에서 많이 보시던 서양호 두문정치연구소에 그 부소장이 나가고 공천되고 뭐 중랑구에도 공천이 되고 다 그 전략 공천이 됐어요. 류경기 씨 전 서울시 부시장. 이거 관련돼서 아까 말했듯이 안에서 지역을 읽어왔던 사람들이 반발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중랑구청장 후보가 이제 추미애 대표가 있는 곳에 와가지고 이제 카타카를 끄는 게 있어요. 이 당이 뭐냐 하면서 막. 근데 이제 거기 상황을 보면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나 이제 칼 갖고 왔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막 칼 갖고 오니까 칼 치워 이러고 또 나 또 칼 하나 더 있어. 이렇게 뭐 이런 있었어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자해소동, 흉기소동 이런 제목들이 뽑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 이제 난리가 났다 하고요. 한겨레도 이제 민주당이 갈등에 대해서는 한겨레도 사설을 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혼탁 과열 불복까지 우려스러운 민주당 경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대표의 그 사천 논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고 이 민주당 경선을 둘러싸고도 이제 사설을 내면서 비판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너무 높은 지지율에 취해서 마치 공천이 곧 당선이다 라는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만약 오만해지면 국민들이 결국엔 심판하니까 조심해라. 이런 사설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경향이나 한겨레나 제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한국일보나 어쨌든 이 공천 논란이 한국당이 자유한국당에 있었던 민주당에 있었던 어쨌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의 태도, 중앙일보의 태도, 동아일보의 태도는 그렇지 않다. 이게 원칙이 없는 거죠. 이중잣대가 있다.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공천 논란에 대해서 주요 주제로 뽑은 적이 없습니다. 중앙일보는 한국당의 공천 논란에 대해서 한 번도 주요 주제로 뽑은 적이 없고 민주당이 거는 뽑았습니다. 중앙일보가 제가 이 2달 기간 동안에 한국당의 공천 갈등을 다룬 게 딱 한 건 있었다라고 썼어요. 언급이. 뭐냐면 충남에 지금 이게 어떻게 될 거냐 하면서 이인재 찾아가는 그런 인터뷰가 있어요. 논설 속으로. 그 앞에 인트로에 서두에 충남지사를 준비했던 정용선 씨가 방향에 반발했다. 이런 인트로가 아주 짧은 단락 한 단락 들어가 있고 나머지 전면으로 다 이제 이인재 등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때 말고는 한 번도 한국당의 공천 갈등을 언급조차 안 했다. 중앙일보. 칼럼에서 다룬 거 빼고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보도는 굉장히 편향성이거든요. 그렇죠? 어느 당의 특별한 당의 우호적
특별한 항의 비판적 이런 편향성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나쁜 보도를 가져와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 선거 얘기 들어봤는데요. 자, 아무리 선거 기간이라도 삼성 얘기 또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아주 짧게라도 말씀을 좀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요새 이게 잠깐 반짝 이슈가 됐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곳을 혹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디스패치에 그 박진영 보도 나오기 전에 잠깐 이제 반짝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1일날 금융감독원이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인 분식 회계를 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거든요. 근데 이게 상황을 설명하자면 되게 복잡한 상황이에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계속 설립한 이후로 적자만 내는 회사였어요. 근데 2015년에 얘네가 가지고 있던 어떤 종속회사라고 하는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지위를요. 종속회사가 아니라 이제부터 관계회사로 할 거야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요, 뭐 여러 가지 그 회계 처리 방법 때문에 지분 가치 평가 방법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결론만 놓고 봤을 때는 삼성 바이오에피스 그 종속회사였다가 관계회사로 바뀐 그 회사의 가치가 4,621억에서요. 1년 만에 4조가 넘게 바뀌어요. 10배가 뛰네. 이 회사가 어떤 큰 실적을 낸 게 아니라 이 지분 가치 평가 방법을 바꿨기 때문에. 자, 근데 이 타이밍이요. 하필이면 2015년이었거든요. 근데 2016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합니다. 그러니까 상장 직전에, 그러니까 금감원은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렇게 관계회사 지위로 변경을 해야 될 어떤 큰 사건이 없었어. 근데 상장 직전에 그걸 바꿔서 가치를 뻥튀기 했어. 너네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분식회계 한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고 사실상 1년 동안 쭉 검사를 해봤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잠정적으로 그렇게 보인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삼성 바이오로직스 측에서는 바로 1일날 금감원이 발표했더니 2일날 기자회견을 열고요. 전면 부인합니다. 이거는 우리는 국제회계 기준상 의무사항을 다 이행했을 뿐이고 상장 시 이거 우리 다 회계법에는 다 괜찮다고 했고 우리가 아주 결정적으로 회계 처리로 이렇게 해서 얻은 이득이 없다. 왜 없어? 10배가 뻥튀기 됐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했지만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특별히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게 어쨌든 이건 잠정적인 결론이기 때문에 최종 그 수위는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하고 증권선물위원회 등을 거쳐서 결정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랬죠.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우리 행정소송도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근데 이게 단순하게 분식회계니 아니냐 이 문제만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삼성 경영권 승계하고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계속 제기를 하고 있고 참여연대도 계속 의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재용 삼성전자 그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에 밑작업으로 이걸 한 거다. 이 분식회계 행동을 한 거다. 왜냐하면 과거 삼성 바이오로직스 최대 주주가 제일모직이었대요.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치가 커지니까 그럼 제일모직 가치도 같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이렇게 나란히 놓고 봤을 때는 제일모직이 좀 떨어져서 안 돼라고 했었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여기 바이오로직스 가치가 커지니까 그럼 같이 제일모직 가치도 커지는 거잖아. 이런 미래 가치를 봐라고 하면서 합병이 찬성하는 근거를 마련해줬다는 거예요. 자, 이런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복잡한 상황을 굉장히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네요. 제가 다 빼서 그래요. 더 중요한 것들을.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럼 방송사들은 이 소식을 대체 어떻게 전달했느냐. 그걸 살펴봤습니다.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보도 영상을 봤더니요. 보도를 안 한 매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TV조선입니다. MBN입니다. 중앙일보, 잠깐만. JTBC 말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죠. MBN하고 채널A. MBN 채널A. TV조선? 맞는 것 같아요. 무보도는 거기가 맞는 것 같아. 맞아. MBN이랑 채널A 같아. TV조선은 무조건 했어. 나 틀리고 싶지 않아, 나도. 아니야, 잠깐만. 이건 했을 수 있는데. 아니야, 나 MBN이랑 채널A. 그럼 가져갔나요? 그러면 TV조선하고 저는 MBN 갑니다. 유 부장님 정답입니다. 진짜. 이거는 뭐 사실 아름다운 양보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채널A, MBN이요. 관련 보도를 안 내놓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게 뭐냐면요. 채널A, MBN이 1일날 삼성그룹 총수가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바뀌었다. 요 소식은 다 전달을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난리가 난
이 소식, 예, 이 분식회계의 이 잠정 결정 굉장히 큰 소식이거든요. 이거는 지주들도 지금 다 긴장하면서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다 쳐다보이는 상황인데 이건 보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KBS는요. 2일까지는 계속 보도 안 하다가 3일이 돼서 2건 정도 보도를 내놓습니다. 좀 한 발 늦게 내놓긴 한 더 거죠. 중요한 거. 네. MBN은 어떤 뉴스다? 경제 전문이거든. 매일 경제 전문입니다. 경제 전문이에요 지금. 아니 지금 MBN에 그런 거 기대하시나요? 그럼요. 매일 경제를 보는데 왜? 매일 그렇죠. 경제인데. 사실 저도 이제부터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고요. TV조선은 그러면 어떻게 했겠느냐. 자, 언제나 말씀드리죠. TV조선 보도하는데 이상하게 한다. 그렇지. 네. 삼성의 반론을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정답입니다. 네. 네. 한 건의 보도를 내놓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분식회계 논란 주가 폭락, 큰 따옴표 행정소송 불사. 자, 이 행정소송 불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의 워딩이에요. 자, 분식회계 논란이래요. 그리고 네. 그리고 주가가 폭락했대요. 맞아. 지금 8조. 네, 지금 누구한테 화가 나 있는지 느낌이 오시죠? 자, 이 그 보도의 온라인 보도 제목이 뭐냐? 큰 따옴표 이재화 분식회계라니 삼성바이오 파문 하루 새 시총 5.5조 증발. 이거예요. 3일 만에 이제 하루 더 지나면 8조 떨어졌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앵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5조 5천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재작년에 상장하면서 일종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지적한 여파입니다. 이 삼성 측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상장 당시에는 적법이라 했던 금감원이 왜 이제 와서 판단을 바꾼 건지 이에 대한 논란도 뜨겁습니다. 최은정 기자입니다. 앵커가 이렇게 말해요. 이러면서 보도를 시작합니다. 사실 왜곡이죠. 이거는 적법이라고 했던 건 사실 왜곡입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삼성인 거예요. 내가 삼성이고 내가 바이오로직스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어떤 빙의해서 쓴 보도다. 그리고 기자도요. 최은정 기자입니다. 바이오 관련주들이 오늘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7.21%나 빠진 40만 4천 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시가총액 5조 5천억여 원이 증발한 겁니다. 재작년 말 상장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금융감독원이 어제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금감원이 그렇다면 정상적인 매체라면 왜 1년간의 특별 감리 결과를 해서 1년간의 특별 감리를 거쳐서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느냐. 1년 동안 계속 삼성을 미워하면서 증오하면서 계속 음모론만 꾸민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를 사실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는요. 한 9초 정도 얘기해 줍니다. 이 보도가 2분 2초거든요. 9초 정도. 2015년 자회사 평가 기준을 장부가에서 시장가로 바꾸면서 이 회사가 1조 9천억 원의 흑자 기업이 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런 다음에 바로 이제는 삼성 측 입장 소개하고 금감원이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하냐는 비판을 보도 끝날 때까지 계속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삼성이고 네가 삼성이고 우리가 함께 삼성이다 이런 보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MBC, SBS, JTBC는 다 이재용 승계 밑작업이라는 지점까지도 모두 소개를 해주면서 보도를 제대로 했고요. 늦게 했지만 KBS도 관련 보도에서 이 지점 지적을 해줍니다. 그래서 크게 좀 차이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모직까지 이야기가 안 되면은 제일모직까지 빠지면 삼성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아무 이익이 없다. 맞아요. 그런 말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관계사로 그냥 올린 것 뿐이고 너무 영향력이 커져서 원래는 그냥 회계법인들도 다 오케이라고 했다. 이렇게 하는 건 문제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상장되는데 상장된 다음에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이익을 얻냐. 하는데 거기서 제일모직 이야기가 빠지면 여기까지 되는 거죠. 제일모직 얘기가 들어가면 거기서 가장 최대 주주다 들어가고 누가 이득을 받는지가 명확해지죠. 사실. 이렇게 되면 이재용 승계 과정이 또 있고 그렇게 또 국민연금 나오고 줄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빼버리면 어쩌라고? 우린 법 지켰어 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저는 TV조선 기사처럼 그러면 얘네 일부러 삼성 겨냥한 거 아니야? 요즘 삼성 때문에 너무 심한데? 괴롭히려고.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 않는 사전 조치를 공개해가지고 5조 5천억에 빠져나갔다고 5조가 피해를 입혔어 이거죠. 근데 지금 이제 문화일보는 오늘은 8조. 계속 카운팅 올라간다. 올라가고 투자들이 계속 빠지거든요. 네. 그리고 눈에 띄는 거는 이 4개 매체 중에서 가장 잘한 곳은 역시 JTBC였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일 내내 일단 계속 보도를 내고 있고요. 심상정 의원도 불러요.
네, 그래서 아예 인터뷰를 해서 이 맥락 다 들려줍니다. 네. 근데 JTBC는 있잖아요. 네. 주목해볼 뻔한 거. 삼성 관련된 것들은 항상 심상정위원을 부른다. 삼성 전문가. 전문가니까. 항상 불러요. 가끔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정의당 의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양상이 있었다. 역시 TV조선 어디 안 간다. 네, 그렇게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는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열어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왜곡, 가짜뉴스를 제보받습니다. 북한 군부대가 광주에 내려왔다, 간첩들의 소행이다 등 카카오톡과 유튜브, 트위터와 페이스북, 종편과 모든 신문방송에 나오는 5.18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연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02-392-0181 02-392-0181로 전화 주십시오.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는 민원연과 5.18 기념재단이 함께합니다. 오늘은 대댓글을 저희가 또 미리 말씀드렸듯이 녹음을 미리 하고 있기 때문에 대댓글은 읽지 않고 여기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